백중사 바이종실. 그의 본명은 백승호였지만 모두들 그를 계급으로 불렀다. 30 중반을 넘긴 그는 강원도 강릉의 거친 파도와 닮은 구릿빛 피부와 다부진 체격을 지녔다. 그의 눈빛은 동해의 깊은 바다처럼 푸르렀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폭풍을 담고 있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10년 넘게 박격포 부대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이제 막 새로 편성된 관측조의 조장으로 험준하기로 이름난 흑풍계곡 헤이펑 식구에 파견된 참이었다. 흑풍계곡.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 그곳은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감이 늘 팽팽하게 감도는 한반도의 가장 외딴 비무장지대 인근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었다. 사계절 내내 검은 바람이 휘몰아친다 하여 붙여진 이름처럼 계곡은 늘 음산하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간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오직 험준한 산악지형에 익숙한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들만이 간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거나 혹은 백중사의 부대처럼 고립된 관측소 구안치에 수어 관측소를 운영하며 적의 동태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뿐이었다. 그들이 머무를 관측소는 계곡 중턱 가파른 절벽 위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몇 개의 컨테이너를 얼기설기 이어붙이고 위장막을 덮은 초라한 형태였지만 그 안에는 최신식 감시 장비와 함께 그들의 주 임무를 수행할 81mm 박격포 한 문이 묵직하게 버티고 있었다. 관측소의 주 임무는 적의 예상 침투로를 감시하고 유사시 아군에게 정확한 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백중사의 관측조는 그를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박격포 사수인 김하사, 진샤 씨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포 다루는 솜씨만큼은 부대 내 최고로 꼽히는 실력자였다. 화력 유도와 통신을 담당하는 박상사, 포샹 씨는 백중사와는 오랜 전우로 말수는 적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베테랑이었다. 그 외에 탄약수와 관측병 각 한 명씩이 그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그들이 흑풍계곡에 도착한 것은 연 18년 늦여름의 끝자락이었다. 아직 한낮의 햇볕은 따가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이 머지않았음을 알리고 있었다. 관측소 주변은 온통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짙푸른 원시림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관측소 왼쪽으로는 계곡의 입구가 아가리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곳이 바로 적의 주된 예상 접근로였다. 오른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산맥이 희뿌연 파키스탄 국경지대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백중사는 이전 임무 수행 중 어쩌면 저 너머로 몇 발의 고폭탄을 날려 보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관측소의 M240B 기관총은 가파른 언덕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 언덕은 하루 4끼의 전투 식량 섭취로 인한 불가피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그들만의 임시체력 단련장이었다. 그리고 그 언덕 오른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는 이 계곡 내 유일한 다른 아군 초소인 연합군 관측소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곳 외에는 이 깊고 외딴 계곡에서 그들은 철저히 고립된 존재들이었다. 처음 며칠은 비교적 평온하게 지나갔다. 그들은 교대로 감시 임무를 수행했고 남는 시간에는 장비를 점검하거나 체력 단련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흑풍계곡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이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하늘이 갑자기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곡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엄청난 강풍, 창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람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울부짖으며 그들의 초라한 진흙, 움막과 임시 시설물들을 무자비하게 핥히고 지나갔다. 위장막은 갈갈이 찢겨 허공으로 날아갔고 컨테이너는 금방이라도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강릉 토박이로 웬만한 태풍에는 이골이 난 백중사조차도 마치 허리케인이 진흙 움막을 관통하는 것 같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광란의 질주 끝에 마침내 폭풍이 잦아들었을 때 흑풍 계곡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황폐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위로 아주 기이하고도 짙은 안개 기이한 안개가 유령처럼 스며들기 시작했다. 해질녘 안개는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두껍고 질서정연한 담요처럼 계곡 전체를 뒤덮었고 백중사는 본능적으로 그 불길한 광경을 그의 개인 영상 기록 장치에 담았다. 그 안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짙고 또 불길했다. 엄청난 강풍이 휩쓸고 지나간 흑풍 계곡의 해질녘은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찾아온 듯한 황량함과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간신히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관측소 컨테이너 안에서 백승호 중사와 그의 대원들은 할 말을 잃은 채 창밖의 기이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던 바람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지만 그 대신 온 계곡을 뒤덮기 시작한 것은 훨씬 더 불길하고 음산한 존재였다. 안개였다. 그것은 평범한 안개가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주 두껍고 질서정연한 담요처럼 해가 저무는 계곡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집어삼키고 있었다. 산 능선도, 앙상한 나뭇가지도, 심지어 불과 몇 미터 앞의 바위조차도 그 짙은 회백색의 장막 뒤로 흐릿하게 사라져갔다. 백중사는 본능적으로 그의 개인 영상 기록 장치를 꺼내 그 광경을 담았다. 그의 군 생활 동안 수많은 기상이변과 악천후를 경험했지만 이토록 갑작스럽고도 완벽하게 시야를 차단하는 안개는 처음이었다. 그 안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대한 의지가 만들어낸 초현실적인 장벽처럼 느껴졌다. 첫날 밤 안개는 더욱 짙어져 관측소 주변은 완벽한 암흑과 정적에 휩싸였다. 백중사와 대원들은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지만 그들의 노력은 거의 무의미해 보였다. M240B 기관총의 총열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야간 투시경이나 열상 감지 장비 팔레스, 아마도 FLIR 시스템의 애칭조차도 이 두꺼운 안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평소라면 수백 미터 밖의 작은 동물 움직임까지도 선명하게 포착해내던 최첨단 장비들이 지금은 그저 먹통이 된 고철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들은 완벽하게 눈먼 장님이 된 것이었다. 오직 소리에만 의존하여 외부의 위협을 감지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짙은 안개는 소리마저도 왜곡시키고 흡수해버리는 듯했다. 바람 소리인지, 나무잎 스치는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의 발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이 계곡에는 그들 외에도 다른 아군 부대들이 흩어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섣불리 총격을 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젠장, 이런 안개 속에서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겠군. 김하사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박 상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정이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무정이에서도 간헐적인 잡음만이 들려올 뿐 다른 부대와의 교신은 원활하지 않았다. 안개가 전파마저도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이 밝았지만 안개는 조금도 셔츠깃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짙고 무겁게 계곡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다. 대원들의 얼굴에는 점차 피로와 불안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도 어려웠다. 그들은 마치 안개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죄수들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무력감과 싸워야 했다. 백중사는 대원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 자신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 안개는 정상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들을 고립시키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셋째 날 밤, 마침내 그들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짙은 안개 속에서 교대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다. 통신을 담당하던 박 상사가 갑자기 헤드셋을 고쳤으며 잔뜩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중사님, 이쪽입니다. 적성무전 감청 암호화되지 않았습니다. 백 중사와 다른 대원들이 일제히 박 상사 주위로 모여들었다. 헤드셋에서는 거친 잡음과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행히 관측죄는 파견된 통역병 한 명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현지 파병 경험이 있는 베테랑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적대 세력의 언어에 능통했다. 통역병은 헤드셋에 귀를 기울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심각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며 백중사의 심장도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잠시 후 통역병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놈들은 아무것도 못 본다. 오늘 밤 안개를 뚫고 놈들을 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관측소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적들이 이 안개를 이용해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 공격은 바로 오늘 밤 감행될 터였다. 젠장할 김하사가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이라니. 우리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아닌가. 그의 말대로였다. 시야는 완전히 차단되었고 적의 규모나 위치, 공격 방향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중화기인 박격포는 정확한 목표 지점 없이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오직 소총과 기관총만으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적들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날 밤 관측소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백중사와 대원들은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안개 속에서는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발소리, 그리고 때로는 아주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한 속삭임 소리까지. 그것이 정말 적들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그저 안개가 만들어내는 환청인지, 혹은 이 계곡에 떠도는 오래된 전설 속의 존재가 내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들이 그들의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고
공포감을 증폭시켰다. 화력 지원 임무는 당연히 중단되었다.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포격을 가했다가는 아군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제 박격포 부대가 아닌 고립된 보병 초소나 다름없었다.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경계 근무 속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백중사는 자신의 M212 기관총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총열 너머로는 여전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뿐이었다. 그는 이 길고 긴 어둠과 안개가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밤 이 흑풍 계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자신의 대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설령 그것이 그의 마지막 전투가 될지라도 어둠은 더욱 깊어졌고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은 점점 더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처럼 흑풍 계곡의 밤은 그렇게 절망적인 공포 속으로 서서히 침잠에 들어가고 있었다. 적의 기습 공격을 예고하는 무전 감청 이후 흑풍 계곡 관측소의 밤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도의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백승호 중사와 그의 대원들은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숨막히는 어둠과 안개를 응시했다. 시간은 마치 거북이 걸음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그들의 신경은 한계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안개는 여전히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짙었고 그 속에서는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때로는 아주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한 속삭임. 그 모든 소리들이 이제는 곧 닥쳐올 적의 기습을 알리는 전조처럼 느껴졌고 대원들의 심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백중사는 M240B 기관총에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움켜쥔 채 미동도 없이 전방을 주시했다. 그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 지독한 안개는 그 어떤 시각적인 정보도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청각과 육감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 그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쓰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옆에서는 박격포 사수인 김하사가 불안한 듯 연신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다. 그의 어린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박 상사는 무정히 헤드셋을 쓴 채 계속해서 다른 아군 부대와의 교신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짙은 안개는 여전히 통신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쩌면 1시간 혹은 2시간. 그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치지직, 크르르륵, 지원 바란다. 여기는 알파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 반복한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 모든 화력 지원을. 지금 당장 고요하던 무정이에서 갑자기 처절한 비명과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계곡 다른 편에 위치한 아군 특수부대 알파팀의 목소리였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이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총성과 폭발음이 뒤섞여 있었다. 관측소 안의 모든 대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백중사의 심장이 바닥까지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올 것이 온 것이었다. 알파팀 현재 상황은 좌표를 알려달라. 박 상사가 헤드셋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침착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다급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좌표 브라보 크윽 357 421. 놈들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제발 빨리. 알파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고 이내 거친 숨소리와 함께 교신이 끊겼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과 함께 무언가가 폭발하는 듯한 굉음이었다. 젠장백 중사가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아군이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당장 화력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안개 속에서 그들이 알려준 좌표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 포격을 가했을 때 아군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박상사 좌표 확인됐나? 발사 재원 산출에 백중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박상사는 이미 지도 위에 알파팀이 알려준 좌표를 표시하고 박격포 발사 재원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기마사포 준비해. 구폭탄으로 백중사가 기마사에게 명령했다. 기마사는 이미 박격포 옆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포탄을 들어 약실에 장전하고 조중이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사님, 하지만 이 안개 속에서 포격은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좌표가 조금이라도 틀어졌다면. 탄약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의 포격은 아군 오폭의 위험성이 너무나도 컸다. 백중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만약 포격을 하지 않는다면 알파팀은 전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포격이 잘못된다면 그는 자신의 손으로 동료들을 죽이게 될 수도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끔찍한 악몽이 될 터였다. 바로 그때 박상사가 결단을 내린 듯 외쳤다. 재원 산출 완료거리 1500 방위각. 둘두로 고각. 4호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백중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백중사, 판단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백중사는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박상사의 말대로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알파팀 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터였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설령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더라도. 좋다. 백중사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구폭탄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우선 백린탄 10발로 시작한다. 적의 위치를 확인하고 동시에 아군에게 우리의 지원 의사를 알리는 거다. 김하사, 준비됐나? 네, 준비됐습니다. 김하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백린탄. 그것은 적에게 직접적인 살상보다는 강력한 연기와 불꽃으로 적의 시야를 가리고 혼란에 빠뜨리며 동시에 아군에게 목표 지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포탄이었다. 지금 이 안개 속에서는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선택일지도 몰랐다. 좋아. 그럼 발사한다. 백중사가 오른팔을 번쩍 들었다. 내리며 외쳤다. 하나 둘 포.
발사. 김하사는 백중사의 구령에 맞춰 침착하게 박격포에 반가쇠를 당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첫 번째 백린탄이 어둠과 안개를 뚫고 밤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잠시 후 저 멀리 알파팀이 알려준 좌표 부근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섬광과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이제 모든 것은 하늘에 맡겨진 것이었다. 그들의 포격이 과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동료들을 구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오직 짙은 안개와 함께 점점 더 긴박해져가는 전장의 숨소리만이 그들 주변을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백승호 중사의 포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김하사는 망설임 없이 박격포에 반가쇠를 당겼다. 쿵 하는 육중한 발사음과 함께 첫 번째 백린탄이 포신을 떠나 어둠과 안개를 갈랐다. 포탄은 마치 검은 도화지 위에 하얀 궤적을 그리듯 포물선을 그리며 밤하늘로 솟아올랐다가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잠시 후 저 멀리 알파팀이 알려준 좌표 부근에서 안개를 뚫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섬광이 번쩍였다. 그리고 뒤이어 아주 희미하게 펑 하는 폭발음이 지연되어 들려왔다. 계속 쏴, 시발 연속 사격, 최대한 신속하게 백중사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어떤 망설임이나 불안감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동료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함께 이 지독한 안개 속에서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김하사와 탄약수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탄약수가 신속하게 다음 포탄을 건네면 김하사는 그것을 받아 능숙하게 약실에 장전하고 조준을 미세하게 조정한 뒤 다시 반가쇠를 당겼다. 쿵펑쿵펑 박격포는 쉴 새 없이 불을 뿜었고 관측소 주변은 화약 냄새와 함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박 상사는 무정의에 대고 알파팀에게 계속해서 상황을 알리며 동시에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려 애썼다. 알파팀 현재 포격 지원 중이다. 상황은 어떤가 반복한다. 상황은 어떤가. 하지만 무정의에서는 여전히 거친 숨소리와 함께 총성,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 명확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였다. 백린탄은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지고 있는 듯했다. 비록 짙은 안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안개 너머로 간헐적으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그들의 포격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백린탄은 적에게 직접적인 살상을 가하기보다는 강력한 연기와 불꽃으로 적의 시야를 가리고 혼란에 빠뜨리며 동시에 아군에게는 목표 지점을 명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20발의 백린탄이 모두 발사되고 잠시 동안의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은 무정의에 고정되어 있었다. 제발 알파팀으로부터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로 그때 무정의가 다시 한번 요란한 잡음과 함께 살아났다. 여기는 알파 포격 정확하다. 하지만 놈들이 너무 많다. 빌어먹을. 끝도 없이 몰려온다. 같은 지점에 더 많은 화력이 필요하다. 제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달라. 알파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절박하고 다급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들은 지금 엄청난 수의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백린탄의 연막과 섬광만으로는 그들의 공세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백중사는 박상사와 눈빛을 교환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똑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적의 국지 도발이 아니었다. 그들이 감청했던 내용대로 적들은 이 안개를 틈타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알파팀은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박상사. 어떻게 생각하나? 백중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상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중사님,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파팀은 전멸할 겁니다. 그의 판단은 냉정했지만 정확했다. 이제는 더 이상 위험 부담을 걱정하며 주저할 때가 아니었다. 동료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좋다. 백중사가 결연한 목소리로 외쳤다. 김하사, 이제부터 고폭탄이다. 남은 포탄 전부 사용한다. 총 10발 목표 지점은 동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발사.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마바하되 관측소 안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극도의 긴장감으로 휩싸였다. 김하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폭탄을 집어들었다. 백린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그야말로 죽음의 사자였다. 목표 알파팀 지원 40발 연속. 사격 발사 준비 끝. 김하사가 복창했다. 발사. 쾅.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굉음과 함께 첫 번째 고폭탄이 발사되었다. 포신에서는 시뻘건 화염이 터져나왔고 그 반동으로 관측소 전체가 뒤흔들리는 듯했다. 잠시 후 저 멀리 안개 너머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섬뜩한 주황색 불빛이 번쩍이며 밤하늘을 물들였다. 그리고 뒤이어 땅이 울리는 듯한 묵직한 폭발음이 계곡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김하사는 거의 기계처럼 박격포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탄약수는 쉴 새 없이 새로운 포탄을 공급했고 김하사는 그것을 받아 정확하게 장전하고 조준하여 발사했다. 쾅쾅쾅. 굉음과 섬광 그리고 진동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박격포 포신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관측소 안은 매캐한 화약 연기로 가득 찼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눈앞의 임무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한 발 한 발 발사되는 포탄에 동료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절박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분노가 그들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킨 듯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40번째 포탄이 발사되고 김하사가 탈진한 듯 박격포 옆에 주저앉았을 때 관측소 안에는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내 저 멀리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훨씬 더 거대하고 지속적인 폭음과 섬광으로 깨어졌다. 그들이 발사한 수십 발의 고폭탄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지며 지옥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었다. 비록 짙은 안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안개를 뚫고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온 산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은 그 위력을 충분히 짐작하게 했다. 마치 화산이라도 폭발한 것처럼, 혹은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이 조준했던 언덕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안개는
그 불빛을 머금고 기괴한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었고 마치 지옥의 문이라도 열린 듯한 섬뜩하고도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다. 백중사와 대원들은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안개 너머에서 펼쳐지는 그 압도적인 파괴 현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거칠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정도의 화력이라면 분명 알파팀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해낼 수도 있을지 모른다. 포연이 조금씩 셔츠깃을 무렵, 그리고 마지막 폭발음의 여진이 사라질 무렵, 마침내 무정이에서 다시 한번 알파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전의 절박함과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흥분과 환희가 가득 차 있었다. 마지막 40번째 고폭탄이 흑풍 계곡의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간 후 관측소 안에는 잠시 동안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안개 너머에서 들려올 다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거칠게 뛰고 있었고 온몸은 극도의 긴장감과 탈진 상태에 가까운 피로감으로 젖어 있었다. 과연 그들의 필사적인 포격이 알파팀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허무한 발악에 불과했던 것일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무정이에서 다시 한번 알파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전의 절박함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흥분과 함께 거의 광적인 환희가 가득 차 있었다. 여기는 알파 적들이 퇴각한다. 놈들이 전부 도망치고 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당신들 포격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고맙다. 가람 1팀 정말 고맙다. 알파팀의 외침과 함께 무정이 너머에서는 요란한 총성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살아남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다. 백중사와 그의 대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성취감이 떠올랐다. 그들은 해낸 것이었다. 이 지독한 안개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동료들을 구해낸 것이었다. 김하사는 거의 울상이 되어 있었고 박상사 역시 평소의 무뚝뚝한 표정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백중사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 위험한 곳에 존재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들의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잠시 후 무정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알파팀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현지 경찰부대 현지 경찰 지휘관의 지휘관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 역시 흥분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내용만큼은 백중사와 대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가람 1팀 정말 대단한 활약이었어.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마침내 해냈어. 마침내 그년을 해치웠단 말이오. 백중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지휘관이 말하는 그녀는 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분명 적의 지휘관이나 중요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그의 말투는 단순한 적장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과는 어딘가 다른
훨씬 더 깊고 오랜 염원이 담겨있는 듯 했다. 곁에 있던 통역병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백중사는 놓치지 않았다. 통역병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지휘관의 말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하기를 당신들이 그 여자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라니 누가 그 여자라는 건가? 백중사가 되물었다. 우리는 저기의 좌표에 포격을 가했을 뿐인데 통역병은 마른 침을 삼키며 더욱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마녀를 잡았다고 합니다. 마녀. 관측소 안의 모든 대원들이 일제히 통역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황당함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마녀라니 지금이 중세 시대도 아니고 이런 현대 전장에서 마녀라는 단어가 왜 나온단 말인가? 김하사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통역병 양반,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마녀라니. 장난도 유분수지. 하지만 통역병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백중사는 박상사와 눈빛을 교환했다. 박상사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 자세히 설명해보게. 통역병 백중사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통역병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 흑풍 계곡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곡 가장 깊은 곳, 저 높은 산 정상 부근에 강력한 힘을 가진 마녀가 살고 있다는 전설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마녀는 수십 년, 아니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이 계곡을 지배해왔다고 했다. 그녀는 날씨를 마음대로 조종하여 끔찍한 폭풍우를 불러오거나 지금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를 만들어 계곡을 고립시키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저주를 내렸고 때로는 마을 사람들을 홀려 자신의 종으로 삼기도 했다고 한다. 현지 주민들에게 그녀는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누구도 감히 그녀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지휘관은 우리가 발사한 포탄이 그 마녀를 혹은 마녀의 은신처를 파괴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 계곡이 마침내 마녀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통역병의 설명이 끝나자 관측소 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대원들은 모두 할 말을 잃은 채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다. 마녀라니 21세기에 그것도 첨단 무기가 오가는 이 전장에서 마녀라는 존재가 웬 말이란 말인가.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의혹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그 기이한 안개,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들려왔던 정체 모를 소리들, 그것들이 정말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한 결과였을까? 백중사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오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직접 경험했던 그 모든 불가사의한 현상들과 현지인들의 확신에 찬 증언들, 그 모든 것이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미스터리를 가리키고 있는 듯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밤 싸운 상대는 적군이 아니라 마녀였다는 건가? 김하사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통역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적군의 공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그 적군마저도 마녀가 불러들였거나 혹은 마녀의 힘에 조종당한 존재들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포격이 그 마녀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소멸시켜 결과적으로 적들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의 설명은 여전히 황당했지만 어딘가 기묘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신화나 전설을 듣는 듯한 느낌이었다. 백중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의 어둠과 그 너머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을 포격 지점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곳에 정말로 마녀가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포격이 정말로 그 마녀를 해치운 것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밤 그들이 겪었던 일은 결코 평범한 전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기이한 승리, 그리고 그보다 더 기이한 감사의 인사. 흑풍계곡의 밤은 그렇게 현실과 전설의 경계선 위에서 기묘하고도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들이 방금 무엇과 싸웠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안도와 함께 깊은 의문에 휩싸여 있는 백중사와 그의 대원들이 있었다. 지옥 같았던 포격전의 밤이 지나고 흑풍계곡 관측소에는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백승호 중사와 그의 대원들은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온몸은 극도의 피로감으로 청은망은이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초롱초롱하게 깨어 있었다. 간밤에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마치 한편의 길고도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포성과 동료들의 절박했던 외침, 그리고 코끝을 맴도는 매캐한 화약 냄새는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지난 사흘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그 지독한 안개가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계곡 전체를 뒤덮고 있는 듯했다. 젠장, 이 안개는 대체 언제쯤 거치려나? 김하사가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전투의 피로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무대 위에 장막을 걷어 올리듯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계곡을 뒤덮고 있던 짙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산 능선의 윤곽이 드러나는가 싶더니 이내 안개는 거짓말처럼 빠르게 흩어지며 푸른 하늘과 함께 흑풍계곡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던 그 지독한 안개가 마치 마법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관측소의 모든 대원들은 할 말을 잃은 채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사흘 동안 그들을 고립시키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안개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다니.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간밤에 그들이 파괴했다는 그 마녀의 힘이 사라진 결과일까? 세상에. 통역병이 거의 탄성에 가까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로 안개가 걷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외감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백중사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눈앞에 펼쳐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은 그의 오랜 군인으로서의 이성과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간밤에 겪었던 일들과 현지 지휘관이 외쳤던 그 기이한 감사 인사,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이 불가사의한 현상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을 찾으려 애썼지만 명쾌한 해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잠시 후 무정리에서 다시 한번 알파팀과 현지 경찰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안개가 거친 것에 대해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감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백중사의 박격포 부대에게 열렬한 감사와 찬사를 보냈다. 당신들 덕분이요. 가람 1팀, 당신들이 마침내 이 계곡의 저주를 풀어주었소. 그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백중사는 자신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저주를 풀었다고, 마녀를 해치웠다고. 평생을 현실주의자로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의혹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정말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존재하고 그 힘이 때로는 인간의 운명에 관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날 이후 흑풍계곡은 거짓말처럼 평온을 되찾았다. 지긋지긋했던 안개는 완전히 사라졌고 남은 파견 기간 동안 계곡에는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다. 적들의 추가적인 도발이나 위협도 없었다. 마치 간밤의 그 격렬했던 전투와 포격이, 그리고 그 이전 사흘 동안의 숨막히는 고립이 모두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한 흔적을 남겼다. 특히 백중색에는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졸지에 마녀 사냥꾼 이라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경외감이 담긴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별명이 몹시도 거슬리고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저 체념한 듯 웃어넘길 뿐이었다. 어쩌면 그 별명이야말로 그가 겪었던 그 기이하고도 불가해했던 경험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단어일지도 몰랐으니까. 파견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백중사는 아주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상부의 공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그 보고서에는 간밤의 전투 상황과 함께 현지 지휘관의 증언과 그 이후의 기상 변화 등 그가 직접 경험하고 관찰했던 모든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는 미확인 초자연적 위협 요소 제거에 대한 공로 인정 요청이라는 항목까지 조심스럽게 추가했다. 물론 그 자신도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요청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이 기이한 사건을 그냥 묻어버릴 수만은 없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을 느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그의 보고서는
상부에서 몇 번인가 반려되었고 결국에는 작전 중 발생한 특이 기상현상 및 현지 부대와의 합동작전 성공 사례 정도로 축소되어 기록될 뿐이었다. 초자연적 위험 요소 제거에 대한 공로 인정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의 군 경력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무모한 시도였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는 자신이 경험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흘러 그들이 흑풍계곡을 떠나 원래의 부대로 복귀한 후에도 그날 밤의 이야기는 박격포 부대 내에서 일종의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무용담 정도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는 조금씩 살이 붙고 각색되어 마치 한 편의 판타지 소설처럼 변해갔다. 어떤 이는 백중사가 실제로 하늘을 나는 마녀와 마법 대결을 펼쳤다고도 했고 어떤 이는 그가 박격포 대신 신성한 유물을 사용하여 마녀를 봉인했다고도 했다. 백중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저씩 웃어넘길 뿐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함께 기묘한 여운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그들이 정말로 마주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적군의 기습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의 분노였을까? 혹은 그 모든 것이 극도의 긴장과 공포가 만들어낸 집단 환각이었을까? 그는 평생 동안 그 해답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흑풍계곡에서의 그 기이한 경험이 그의 군 생활, 아니 그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강렬하고도 불가사의한 순간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전술적 정확성과 문화적 신화, 그리고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만들어낸 예측 불가능한 현실의 완벽한 교차점. 그것이 바로 마녀 사냥꾼 백중사가 겪었던 흑풍계곡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전우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갈 터였다. 흑풍계곡에서의 그 기이하고도 강렬했던 파견 임무가 끝난 지도 어느덧 여러 해가 흘렀다. 백승호 중사는 이제 백승호 예비역 병장이 되었고 그의 삶은 군복을 벗은 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흑풍계곡의 그 짙은 안개와 포연, 그리고 마녀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미지의 존재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영혼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때때로 그의 의식을 파고들며 그를 그 시절의 혼란과 경이로움 속으로 다시 데려가곤 했다. 그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날 밤의 일을 떠올렸다. 특히 안개가 짙게 낀 날이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면 어김없이 흑풍계곡의 기억이 되살아나곤 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촬영했던, 계곡을 집어삼키던 그 두껍고 질서정연했던 안개의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았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울려 퍼졌던 알파팀의 절박한 구조 요청, 자신과 대원들의 필사적인 포격, 그리고 안개가 걷힌 후 현지 지휘관이 외쳤던 그 믿을 수 없는 감사의 인사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날의 경험을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하려 애썼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현실주의자로서 그는
모든 현상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지독했던 안개는 어쩌면 계곡의 특수한 지형과 기상 조건이 만들어낸 자연현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적들의 무전 감청 내용은 과장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알파팀의 다급한 구조 요청은 실제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와전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현지 지휘관의 마녀에 대한 언급은 그저 그 지역에 오랫동안 내려오던 민간신앙이나 미신이 극적인 상황과 결합되어 나타난 해프닝이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그렇게 결론 내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있었다. 만약 모든 것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왜 하필 그들의 포격이 끝난 직후 지난 사흘 동안 계곡을 뒤덮고 있던 그 지독한 안개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던 것일까? 그것은 정말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리고 현지인들의 그토록 확신에 찬 믿음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마녀의 존재를 믿어왔고, 실제로 그녀가 날씨를 조종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백승호는 자신이 마녀 사냥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것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동료들의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쩌면 그들 역시 그날 밤의 기이한 경험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모두 철저한 군사 훈련을 받은 현실주의자들이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잠시나마 경외감과 함께 혼란을 느꼈던 것이 분명했다. 그는 가끔씩 그가 상부에 제출했던 보고서와 미확인 초자연적 위험 요소, 제거에 대한 공로 인정 요청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항목을 떠올리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실소조차 나오지 않는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정말로 진지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정직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이 기이한 사건이 군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바랐다. 비록 그것이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묻혀버렸지만 그와 그의 대원들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특별한 전공, 찬공으로 남아있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은 종종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곤 한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 그리고 생존에 대한 절박함은 때로는 평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어쩌면 흑풍계곡에서의 그 모든 일들 역시 그런 극한 상황이 만들어낸 일종의 집단적인 경험이었을지도 모른다. 안개와 적의 위협, 그리고 현지인들의 오랜 믿음이 뒤섞여 그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기억을 남긴 것일 수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단순한 착각이나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해버릴 수도 없었다. 그곳에는 분명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일치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전설과 현실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우리에게 이 세계의 또 다른 이면을 웬젠젠 사세로 엿보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백승호는 이제 더 이상 그날 밤의 진실을 파헤치려 애쓰지 않았다. 어쩌면 그 진실은 영원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그가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와 가능성들이 이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때로는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것들 속에 오히려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겸허한 깨달음. 흑풍계곡의 마녀, 그녀는 정말로 존재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하나의 전설에 불과했을까? 백승호는 여전히 그 답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질문 자체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그 전설이 그와 그의 대원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흑풍계곡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고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는 가끔씩 아주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흑풍계곡의 그 높은 산 어딘가에서는 아주 오래된 전설 속의 마녀가 조용히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녀는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용기,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켜보며 홀로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설과 현실의 경계,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에서 백승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날 밤의 기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나 혼란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야를 더욱 넓혀준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경험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터였다. 흑풍계곡의 안개처럼 때로는 희미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잔상과 함께